자, 이제 그 다음에 할 게 이 책에서 이제 계급의 분류와 특성이라고 하는 3장이고, 구별짓기의 원래대로 하면 여긴 이 하권의 5, 6장, 5, 6, 7장입니다. 이게 이제 상층 계급, 중간 계급, 하층 계급을 따로 다시 한 번씩 쭉 분류해서 그 특성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책 구별짓기가 읽기 어려운 게 뭐 비슷한 얘기가 자꾸 반복되고 뭘 똑같은 얘기 같은데 또 하나 뭐 이런 얘기하고 또 뭐 말이 이렇게 분명하지가 않아요. 무슨 그렇게 조작적인 용어를 많이 만들어내서 뭐 분류투쟁이니 뭐 오인의 뭐 과정이니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하여튼 나는 늘 강조하지만 문제의식을 좀 이렇게 큰 문제의식을 잡고 나머지 디테일한 건 그냥 툭툭 떨어버리는 게 좋아요. 저걸 너무 디테일하게 밑으로 그냥 파고 들어가지고 뭐 그 용어들을 쓰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중에 뭐 하고 있는지 잘 몰라. 자, 어쨌든 중요한 게 뭐냐면 문화자본과 경제자본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요인을 가지고 계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동안엔 경제적인 자본을 얘기하는 막시즘과 문화자본을 얘기하는 베버 축으로 그 사회학에서 계급을 나누는 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대립적인 이론적인 경향이었는데, 브루드웨이가 갖고 있는 적어도 구별짓기에서 보여주는 계급의 위치라고 하는 건 그 두 가지를 전부 다 잘 조화했다 그거예요 일단.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간의 축이라고 하는 걸 넣었다는 거예요. 상승하는 부르주아, 뭐 하락하는 쇠락하는 부르주아, 이런 말이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소위 그 부르주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계급별 취향이라는 걸 이렇게 표로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지배계급, 중간계급, 민중계급, 뭐 일단 여태까지 우리가 했던 게 그거니까, 그럼 뭐 미학적인 평가 수준에서 보면 지배계급은 유미적이고 뭐 중간계급은 절충적이고 민중계급은 대중적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미학적 수준도 미학적인 식견이 높고 아는 척하고 허세하고, 중간계급은, 그 다음에 민중계급은 가독성 기반. 예를 들면 이게 뭐야, 이거 뭐 그린 거야, 나 이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주로 이렇게 해서 좋은 그림, 멋있는 그림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뭐 취향도 그 지배계급은 사치 취향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계급은 약간 짝퉁 같은 거, 왜냐면 돈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뭐 민중계급은 필요 취향, 뭐 먹고 사는 게 최고지 뭐. 돈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삼겹살이 최고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먹을 때. 뭐 이제 그런, 그래서 외모도 뭐 이 그 상층 계급은 뭐 옷을 입거나 외모 관리도 그냥 자기만의 어떤 독특한 자기만의 개성을 중요시하는 반면에, 중간 계급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유행 따라 많이 하는 게 중간 계급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민중 계급은 굉장히 기능적이고 현실주의적으로 뭐 아이 뭐 1,000원짜리 목도리에 그냥 뭐 몇만 원짜리 운동화 사시면 된다, 이렇게 기능주의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 음식이나 스포츠도 마찬가지고. 자, 이게 전반적인 계급적 특징인데, 그거를 부분 또 이제 이 뭐라 그럴까요? 그거를 이제 그 더 분화시켜서 얘기하는 게 그 구별짓기 5, 6, 7이고, 저는 그거를 이 책의 3장에서 다 한꺼번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면 지배계급을 나눠서 보면 경제적인 자본 분파와 문화적인 자본 분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돈이 많은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경제적인 수준에서는 보면은 비슷한데 위치가, 어떤 사회적인 어떤 직업 분류도 보면 위치한데, 그 중에 안에서 이렇게 들여다 보면 좀 돈이 많은 쪽으로 상류층이 있고, 좀 문화적인 자본, 예를 들어 학교를 좀 많이 다니고 공부를 많이 하고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상류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이 같은 계급 안에서 두 분파는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그거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뭐, 근데 뭐 예를 들면 경제적인 자본 분파, 여기서는 무슨 상업 경영자를 얘기하고, 문화적인 자본 분파에서는 교수나 예술가 쪽을 얘기를 해요. 브루드웨이가 분류한 겁니다. 그래서 상업 경영자 쪽에서는 뭐 돈이 많으니까 그런 우월감을 표시할 수 있는 그런 취향을 보여주고, 그래서 희귀하고 이상한 물건들 이런 걸 하는 반면에, 문화자본 쪽에서는 취향이라는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돈 많은 물건, 이게 고가의 무슨 자동차, 가구 이런 게 아니고 아주 특이한 가구 같은 거 갖다가 놓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자기를 표현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그런가? 제가 여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도 뭐 이렇게 중간중간 집어넣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정말 그렇게 문화 분파와 경제 분파가 나눠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뭐 난 내가 보기엔 우리나라는 돈 많은 놈이나 교수나 무슨 속된 말로 어디 기업의 사장이나 교수나 다 비슷하게 그저 벤츠 타고 다니면 좋아하고, 뭐 몇백만 원짜리 소파 이런 거 구입하지, 그 소파 같은 거, 그 가구 같은 걸 구입하기 위해서 안틱이라고 그러죠, 안틱. 그러니까 정말 무슨 인사동이나 뒤져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한 100만 원짜리밖에 안 되는데 뭔가 특이하고 뭔가 개성을 나타낼 수 있는 가구를 나는 몇 달 동안 찾아다니면서 사서 그걸 내 방에 갖다 놨다. 그런 사람이 있나요? 우리나라 상층부 중에?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뭐 그런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보면 이제 전통적인 부르주아, 벼락 부르주아를 다시 얘기를 하는데, 전통 부르주아라는 게 옛날부터 아버지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상류계급이고 갑자기 돈 벌어서 교육이나 아니면 무슨 주식 투자를 통해서 뭔가 돈 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어떤 자기 지위에 대한 우월성을 판단하는 것도 좀 다르다는 거죠. 그게 이제 상류 계급에 대한 얘기고, 그게 이제 주로 이 구별짓기에서는 어디에요? 5장에서 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5장에 대한 얘기를 저는 3장에서 한 3, 4페이지에서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이게 그렇게 안 하면 너무 어려워 이거. 그래서 5장의 제목이 구별짓기에서는 차별화의 감각. 그러니까 남보다 내가 더 뛰어나 이런 걸 보여주고 싶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중간 계급인데, 중간 계급은 늘 얘기하지만 이게 분석하기가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바로 그 시간적인 궤적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여기서 부르주아가 보여주고 있는 그 유형의 기준이 뭐냐면, 쇠퇴하는 부르주아, 실행 부르주아, 신흥 부르주아. 그러니까 실행 부르주아라는 게 이제 지금 중간에 그냥 있는 거예요. 옛날부터 쭉 중간이고 지금도 중간이에요. 근데 쇠퇴하는 부르주아는 옛날엔 잘 살았는데 지금은 떨어지는 거고, 신흥 부르주아는 뭐 옛날엔 못 살았는데 올라가는 거고, 이 세 가지 그룹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그 직업 분류를 보면, 쇠퇴하는 뿌띠 부르주아 중에는 장인이나 소상인, 실행 부르주아는 일반 관리직, 신흥 부르주아는 뭐 부르주아 출신과 민중기업 혼합한 형태. 그래서 굉장히 그 어떤 이 윤리적인 성향도, 쇠퇴하는 뿌띠 부르주아는 엄격주의고, 그 다음에 실행 부르주아는 격식이 없고 쾌활하고, 신흥 부르주아는 뭔가 어떤 문화적인 허풍, 나 돈 좀 벌었어 뭐 이래가면서 이제 허풍 떤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경우엔 중간 계급이 그렇게 되나요? 우리 경우에는 중간 계급에 대한 연구가 그게 좀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책들이 있단 말이에요. 한국 사회와 뭐 이렇게 중산층 소비 문화에 대한 걸 이렇게 사서 저도 읽어봤는데, 이제 이런 책들은 주로 굉장히 통계적인 수치를 중요시한 연구 작업이죠. 약간 브루드웨적인 냄새가 나기도 나는데, 저 책들의 결론들이 뭐예요? 그냥 돈 많이 있으면 제일 많이 하는 게 교육 투자, 자식들에 대한 교육 투자. 이건 상층이나 중층이나 하층이나 다 똑같아요. 돈에 여유가 생기면 그 교육 투자 제일 많이 하고, 그다음 또 뭐예요?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바꾸는 거. 우리나라에서 중산층이나 상층 계급이 제일 먼저 돈이 여유가 생겨서, 정말 신분 상승이 돼, 돈에 여유가 생겨서 신분 상승이 됐다. 그럼 자동차 좋은 거 바꾸는 거. 그다음 이제 골프채 뭐 이런 거 바꾸는 거,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치제, 소비제, 그러니까 뭔가 남한테 우월감을 표시하고 싶은 거죠. 그거는 상층이나 중층이나 하층이나 다 똑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한국 사회는 그닥 중산층만의 문화가 있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적어도 내가 이 브루드웰을 읽고 우리나라의 저런 중산층 관련된 얘기를 봤을 때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중산층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프랑스에서는 학력 불안과 관련돼 있거든요. 이게 소위 상류층과 중간지계층의 차이점이 그 뭡니까? 프랑스에서는 내가 어느 정도 학교를 나왔냐 이걸로 굉장히 드러나서, 이 학력 불안이라고 하는 게 이제 예를 들면 무슨 연극을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책을 봤을 때 프랑스에서는 중산층들이 꼭 그 어떤 그 평론가들의 말을 인용하는 걸 좋아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상류층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경우에는 상류층이나 중간층이나 그리고 하류층까지 다 똑같이 학력 불안이 있는 거예요. 좋은 대학 못 나와야 되고 뭐 이런 거에 대한 불안이 있어서, 뭐 그닥 그렇게까지 무슨 자기가 연극을 보고 그것에 대해 평가한다, 영화를 보고 평가한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도식의 문화적인 어떤 그 표현의 차이가 드러난다? 난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쨌든 프랑스는 그거를 그렇게 나눠준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뭐예요? 이 하층 계급은 뭐 그냥 아직 필요 취향이라고 딱 간단했어요. 그냥 돈 값싸고, 왜 그러죠? 가성비라고 그러죠. 값싸고 이 질 좋은 많이 먹을 수 있으면 좋은 거, 이렇게 해서 음식도 결정하고, 옷도 그죠, 뭐 이거 시장에서 10,000원에 10개 샀어, 좋아, 뭐 이러고 산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물론 가장 중요한 게 경제적인 거죠. 경제적인 거. 그 경제적인 것의 그 어떤 궁핍함이 문화적인 취향으로 드러날 때, 그걸 창피해, 뭐 불안해하거나 창피하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뭐 요 정도 하죠. 요 정도 합시다. 요 정도.